어머, 설마 그 나이에 아직도 전세 사세요? 저희 식당 설거지 이모님도 자기 집이 있으신데.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는 저를 조롱하며 비웃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죠. 30년 동안 혼자 힘으로 일궈낸 제 인생을 그렇게 무시하는 며느리가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그 아이는 몰랐겠죠. 자신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식당이, 이 건물 전체가 누구 소유인지, 그리고 그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요. 박 실장, 이것들 내 건물에서 싹 쫓아내.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동과 재미가 있는 사연을 첫 번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 번화가의 우뚝 선 상업용 빌딩 앞에서 한 여인이 고개를 들어 자신의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은희 62세. 겉보기엔 평범한 동네 아줌마 같지만 실제로는 이 거대한 빌딩을 포함해 서울 곳곳에 수십 채의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억만장자였죠. 은희는 30대 초반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작은 원룸 투자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막대한 재산을 일궈낸 자수성가형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틈틈이 부동산 경매 정보를 수집했죠.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투자한 결과 이제는 서울 강남과 종로 일대의 핵심 상권에 여러 채의 빌딩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은희는 평소 검소하고 수수한 차림을 고수하며 자신의 진짜 재력을 절대 드러내지 않았어요. 명품백이나 비싼 옷 대신 동네 할인마트에서 산 평범한 옷을 입고 고급 승용차 대신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일상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몇 년 전에 산 검은색 패딩에 10,000원짜리 크로스백을 메고 건물 1층으로 향했습니다. 11월 찬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2시경, 은희는 건물 입구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1층에 자리한 상가들을 둘러봤어요. 미용실, 휴대폰 매장, 그리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 있는 한식당까지 모든 가게가 제법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곳이 바로 맛있는 행복이라는 간판을 단 한식당이었습니다. 바로 아들 강민준의 예비 며느리 오유진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어요. 35세인 민준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대형 건설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의 재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을 이뤄가는 아들이 은희는 늘 자랑스러웠죠. 그런 민준이 얼마 전 32세의 유진과 약혼을 발표했을 때 은희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어요. 유진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가족의 식당 일을 도우며 민준과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은희는 며느리가 될 사람의 진정한 인품을 미리 파악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재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유진 가족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은희가 식당 입구 유리문 너머로 내부를 살펴보니 유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부지런히 닦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대였지만 유진은 꽤 성실해 보였어요. 은희는 마음속으로 작은 기대감을 품으며 천천히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에 단정한 앞치마 차림, 그리고 손님을 맞는 밝은 표정까지 며느리감으로 손색이 없어 보였죠. 혼자 오셨어요? 이쪽 테이블 어떠세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이 안내하는 구석진 2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당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반찬 가짓수도 제법 다양했어요. 벽면에 걸린 메뉴판을 보니 가격도 합리적인 수준이었죠. 메뉴 보시고 천천히 정하세요. 오늘 특히 김치찌개가 맛있어요. 그럼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진이 주방으로 향하자 은희는 본격적으로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세심하게 살펴보니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어요. 우선 식당 내부가 원래 임대해준 공간보다 훨씬 넓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옆 상가와의 경계벽을 허물고 확장한 흔적이 보였죠. 이는 명백한 임대차 계약서 위반 사항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빌딩 복도 쪽이었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가보니 공용 복도와 비상구 근처에 온갖 식재료 박스와 집기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어요. 김치 냉장고, 쌀포대, 양념 박스, 심지어 낡은 의자들까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어서 다른 입주자들이 제대로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였죠. 특히 비상구 앞은 거의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만약 화재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피에 심각한 장애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은희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방에서 유진의 어머니로 보이는 50대 중반 여성이 알치마를 두르고 나타났어요.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부지런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유진아, 저 테이블 김치찌개 나갔나? 네, 엄마, 지금 막 끓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모녀의 대화를 들으며 은희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평범한 서민 가족의 일상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대화 때문에 은희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유진의 아버지로 보이는 50대 후반 남성이 식당 뒤편 창고에서 나타나더니 큰 소리로 불만을 토했습니다. 정말 이 건물주는 뭐하는 놈인지 모르겠어. 임대료는 해마다 올리면서 건물 관리는 제대로 안 하고 엘리베이터도 맨날 고장이고.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맞아요, 아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장사해서 건물가치 올려주는 건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다른 식당들은 다 망해서 나갔는데 우리만 버티고 있잖아요. 은희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30년 넘게 피땀 흘려 관리해온 건물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하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계속 이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유진의 어머니가 접시를 정리하며 거들었습니다. 건물주가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어. 박동현 실장이라는 사람만 가끔 나타나서 이것저것 지시하고 정작 건물주는 코빼기도 안 보여. 얼굴이라도 좀 비추면 좋겠네. 이 순간 은희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히 김치찌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척하며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죠. 유진의 아버지가 목소리를 더 높이며 계속했어요. 그나저나 이 비상구 쪽 공간이 너무 아까워. 여기다가 냉장고 하나 더 놓거나 박스 쌓아둬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사람들 거기로 안 지나다니잖아. 그러게요, 아빠. 임대료는 비싸게 내면서 공간 활용도 제대로 못하니까 억울해 죽겠어요. 건물주가 뭐라고 하면 그때 치우면 되죠 뭐. 은희는 이 말들을 들으며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공용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당당하다니. 게다가 건물주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의 발언까지. 김치찌개가 나왔지만 은희는 입맛이 없어서 몇 수저만 먹고 계산을 했습니다. 유진이 밝게 인사하며 배웅했지만 은희의 마음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식당을 나선 은희는 다시 한번 복도와 비상구 쪽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안전 표시판이 완전히 가려져 있고 비상구 문 앞까지 온갖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이는 소방법 위반은 물론 다른 입주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건물 밖으로 나온 은희는 핸드폰을 꺼내 박동현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 네, 사장님. 1층 한식당 점검 좀 해봐요. 임대차 계약서 조항 위반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사진 증거까지 확보하고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드릴까요? 내일까지요. 전화를 끄는 은희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아들의 행복을 위해 며느리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오늘 직접 목격한 이들의 무질서하고 탐욕적인 모습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틀 후 박 실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은 은희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무단 인테리어 변경, 공용공간 무단 점유, 소방법 및 안전규정 위반까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을 무려 6가지나 위반한 명확한 증거들이 포착되었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은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견례 날짜를 정한 거예요. 민주나 상견례를 유진이네 식당에서 하는 게 어떨까? 그쪽 부모님도 편하실 것 같고 우리도 유진이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유진이도 엄청 좋아할 거예요. 자기네 식당 음식 어머님께 대접하고 싶어 했거든요. 상견례 당일 아침 은희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몇 년 전에 산 낡은 검은색 핸드백과 동네에서 파는 평범한 회색 외투를 선택했어요.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서민층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예리하고 차가웠습니다. 오후 1시 은희가 맛있는 행복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도착해 있던 유진 가족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일제히 집중되었어요. 유진의 어머니 현숙이 가장 먼저 은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예상했던 것과 다른 실망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은희의 수수한 차림새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어보는 시선이 노골적이었죠. 몇 년 된 검은색 패딩, 평범한 크로스백, 그리고 동네에서 파는 듯한 회색 외투까지. 현숙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가난한 시어머니의 증거로 보였어요. 사돈, 안녕하세요. 유진이 엄마 현숙입니다. 현숙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 정도면 정말 우리보다 못하는 집안이네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가난하면 나중에 간섭할 여지도 적고 경제적 부담도 없을 테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민준이 엄마 차은이에요. 은희의 차분하고 품위 있는 말투에도 불구하고 현숙은 이미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은희를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도 이 정도 수준이면 됐다는 듯한 태도가 묻어났죠. 유진의 아버지 오성만도 일어나 인사를 했지만 그 역시 은희의 평범한 외모에 노골적인 실망을 드러냈어요. 성만은 내심 민준이가 잘나서 더 좋은 조건의 여자와 결혼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이 정도면 우리 딸이 시집가서 주눅들 일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죠. 사돈 반갑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성만의 말투에서도 예의상하는 인사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는 은희의 낡은 가방을 힐끗 보며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죠. 유진이 앞치마를 벗고 나타나 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 역시
미래 시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내심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민준과 사귀면서 상상했던 부유한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저희 식당 음식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떨림이나 긴장감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서 미묘한 우월감이 느껴졌죠. 아들 민준이 조금 늦게 도착해서 상견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테이블에는 유진네 식당의 대표 메뉴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돼지불고기, 잡채, 그리고 김치, 깍두기, 시금치나물, 콩나물 등 각종 반찬들까지 푸짐하게 나왔죠. 겉보기에는 정성이 가득한 상차림이었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현숙이 은희에게 물을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은 예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상대방의 수준을 파악하려는 계산에서 나온 거였어요. 사돈, 혹시 어디 사세요? 저희는 이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아, 저는 성북구 쪽에 살아요. 성북구요? 거기 좋은 동네죠. 현숙의 질문은 겉으로는 친근함을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은희의 경제적 수준을 탐지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이었어요. 그녀는 성북구라는 답변에서 아, 강남이나 서초 같은 고급 지역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했죠. 식사가 진행되면서 현숙의 질문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무례해져 갔습니다. 마치 예비 며느리 가족이 아니라 은희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는 신용평가사라도 된 듯한 태도였죠. 사돈, 민준이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건가요? 민준이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교통사고였어요. 아, 세상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때 직장이라도 다니셨나요? 은희는 이런 지나치게 사적이고 민감한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지 않고 에둘러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숙과 성만 부부는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은희가 대답을 회피하는 것을 보고 역시 숨길 게 많은 가난한 집안이구나라고 확신했죠. 성만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더욱 대놓고 물었습니다. 사돈, 혹시 지금 따로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디 투자라도 하고 계시는지. 아니에요. 특별히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럼 국민연금이나 그런 걸로 생활하시는 건가요? 요즘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힘들 텐데. 은희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어요. 이런 무례하고 직설적인 질문에도 그녀는 꾹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모욕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유진이 김치를 집어주며 겉으로는 친근하게 굴었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어머님, 우리 김치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직접 담그셨거든요. 저희는 재료비 안 아끼고 더 정성껏 만들어요. 마지막 재료비 안 아끼고라는 말에서 유진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그녀는 이미 시어머니를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현숙이 갑자기 관심사를 바꾸더니 은희의 가방과 옷차림을 노골적으로 품평하기 시작했어요. 사돈, 그 가방 어디서 사셨어요? 꽤 실용적으로 보이네요. 동네 가방 가게에서 샀어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명품 가방들이 너무 비싸서 저희 같은 서민들은 꿈도 못 꾸죠. 사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말에는 은희도 자신들과 같은 서민층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현숙은 이제 완전히 경계를 늦추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만이 소주를 한 잔 더 마시며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알코올이 들어가면서 평소보다 더 노골적이 된 거죠. 사돈,
솔직히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식 결혼시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그러게요. 다행히 저희 유진이는 욕심이 없어서 신혼집도 크게 바라지 않더라고요. 무리해서 집 사느라 대출받고 그러면 나중에 이자만 내다가 망하니까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 가는 걸 느낀 민준이 화제를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유진아, 어머니께 우리 결혼 계획 말씀드려봐. 하지만 유진은 이미 마음속으로 시어머니를 완전히 얕보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민준과 사귀면서 꿈꿔왔던 부유한 시어머니, 명품을 걸치고 고급 승용차를 타는 우아한 시어머니의 모작과는 천지 차이였거든요. 성만이 술 기운에 더욱 거침없어지며 말했습니다. 사돈 같은 분들 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남편 일찍 잃고 혼자서 자식 키우느라 자기 준비는 제대로 못하시고. 이 말은 겉으로는 동정의 표현 같았지만 실제로는 은희를 불쌍한 처지의 과부로 취급하는 모욕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현숙이 물을 따라주며 던진 질문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사돈, 그런데 혹시 지금 사시는 곳은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주택인가요? 은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연립주택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유진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어머, 어머님, 설마 아직도 전세 사세요? 저희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도와주시는 이모님도 자기 집이 있으신데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를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아르바이트 아주머니보다도 못한 처지로 취급한 거였어요. 그것도 나이와 경제력을 대놓고 비하하면서 말이죠. 은희의 손이 젓가락을 쥔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순간적으로 차가운 얼음처럼 변했어요. 30년 넘게 쌓아온 자신의 인생과 노력을 이런 식으로 모독당하는 것이었거든요. 민준이 깜짝 놀라 유진을 급히 말렸습니다. 유진아, 그런 말은 너무. 하지만 유진은 전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아갔죠. 아니에요, 민준 씨. 저는 그냥 솔직하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어머님 연세에 아직도 전세라니 좀 의외라서요. 요즘엔 70대 할머니들도 다 자기 집 있으시던데. 현숙과 성만은 딸의 무례한 발언에 겉으로는 당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 역시 은희의 경제적 처지를 우습게 보고 있었거든요. 유진아, 그렇게 말하면. 성만이 말렸지만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딸이 대신 말해줘서 속이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죠. 은희는 조용히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모욕과 무례함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참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며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 네. 저쪽 끝에 있어요. 은희가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며 식당을 나서자 유진 가족들은 완전히 긴장이 풀어진 표정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마음 놓고 시어머니에 대해 품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정말 전세시나 봐. 그 나이에. 현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이제 안심이네. 나중에 간섭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성만도 소주잔을 들며 흡족해 했어요. 다행이야. 유진이가 시집가서 주눅들 일은 없겠어. 식당 밖으로 나온 은희는 차가운 11월 바람을 맞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죠. 박동현 실장의 번호를 누르는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와 확고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실장. 네, 사장님. 은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온 진짜 사업가의 목소리였어요. 지금 즉시 변호사 대동하고 우리 빌딩 1층 한식당으로 와요. 오늘 당장 계약 해지 통보하고 임대차 계약서상 명시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게 하세요. 무례한 자들의 공간이 될 수는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세요. 전화를 끄는 은희의 눈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였지만 이제부터는 냉철한 사업가 차은이었어요. 그날 저녁 8시 맛있는 행복식당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들이 자리를 떠난 후 유진의 가족들은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현숙은 설거지를 하며 오늘 상견례에서 만난 사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죠. 근데 전세 사는 사돈이라니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 할 판 아니야? 성만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 그래도 우리한테까지 손 벌리겠어? 유진은 테이블을 닦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오늘 자신이 한 말이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죠. 어차피 시어머니는 자신들보다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구의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50대 초반의 변호사 같은 인상을 풍기는 남자였어요. 두 사람 모두 범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고 있었죠. 성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영업시간은 끝났는데 건장한 체구의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차갑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이 건물 관리업체 대표 박동현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눴으면 합니다. 박동현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현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몇 번 전화로 통화했던 그 건물 관리자였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단순한 업무 연락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온 건 처음이었죠. 아, 박 실장님. 무슨 일로? 박 실장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며 현숙과 성만 앞에 놓았어요. 봉투 겉면에는 중대한 임대차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명도 소송 예고 통보서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이 적혀 있었죠. 이건 건물주님 명의로 발송하는 공식 통보서입니다. 신중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만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임대차 계약서 위반 사항들이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무단 인테리어 변경, 공용복도 및 비상구 무단 점유, 소방법 위반, 안전규정, 미준수까지 총 6가지 위반 사항이 사진 증거와 함께 명시되어 있었죠. 현숙이 서류를 보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이런 걸 왜? 박 실장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모든 위반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확히 금지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건물주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유진이 급히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특히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둔 사진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다른 가게들도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박 실장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가게는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죠. 성만이 급히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박 실장님, 그동안 저희가 임대료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냈는데 이렇게 갑자기 임대료를 내는 것은 기본 의무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위반 사항이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어요. 그는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현숙이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건물주분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려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미 건물주님의 최종 결정입니다. 14일 이내에 건물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만약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명도하지 않으시면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손해배상 금액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유진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건물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직접 만나서 사정을 해보고 싶어서요. 박 실장이 잠깐 유진을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건물주님은 매우 바쁘신 분이라 임차인과는 만남을 갖지 않습니다. 서류에는 손해배상 조항까지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었어요. 무단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 공용공간 점유로 인한 다른 임차인들의 피해 보상, 그리고 안전 위반으로 인한 벌금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박 실장과 변호사가 나간 후 유진 가족들은 넋을 잃고 앉아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회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경 박동현 실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준 씨, 잠시 시간 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주는 박 실장의 진지한 목소리 톤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 하기엔 좀 복잡한 내용이라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만난 박 실장은 민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유진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계약 해지 통보서가 전달되었다는 것이었죠. 민준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이네 식당이 왜 갑자기? 박 실장이 차분하면서도 진중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준 씨, 혹시 어머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 관리 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머님은 단순히 관리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서울 시내 여러 곳에 상업용 빌딩을 소유하고 계신 건물주세요. 민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정확한 재정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시는 모습만 봐왔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사업을 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유진이네 식당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박 실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유진 씨 가족이 운영하는 맛있는 행복식당이 들어있는 건물이 바로 어머님 소유입니다. 이 말을 들은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제 상견례에서 유진이 어머니에게 했던 그 무례한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전세 사냐고 묻고 식당 설거지 이모보다 못하다고 비교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그럼 어머니는 어제 상견례 때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건가요? 물론입니다. 어머님께서는 며칠 전부터 손님으로 가장해서 식당을 관찰하셨고 임대차 계약 위반 사항들도 미리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박 실장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파일을 꺼내 민준에게 보여줬어요. 그 안에는 유진 가족의 각종 계약 위반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어머님은 원래 아드님의 결혼을 위해 이 모든 걸 참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제 상견례에서 받은 모욕이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하셨어요. 민주는 어제 유진이 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연립주택 전세에 사는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무시하며 했던 그 모든 발언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떤 상태세요? 매우 실망하고 계십니다. 특히 유진 씨가 어머님을 식당 설거지 아주머니와 비교하며 한 말이 결정적이었죠. 박 실장이 꺼낸 사진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유진 가족이 비상구까지 맞고 장사하며 다른 입주자들의 안전을 무시했던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복도 한가운데 쌓인 김치 냉장고, 비상구 문 앞을 완전히 가린 식재료 박스들, 그리고 무단으로 벽을 허물고 확장한 매장의 모습까지. 이런 위반 사항들은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최소 6개월 이상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의 때문에 눈 감아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민주는 모든 상황이 정리되면서 깊은 충격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유진과 그 가족이 어머니의 선의를 이렇게 짓밟았다는 사실, 그리고 어제 자신에게 거짓말까지 했다는 것까지 알게 되면서 배신감이 극에 달했거든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댁에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상처받으셨거든요. 박 실장의 말을 들으며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는지 깨달았어요. 30년 넘게 혼자서 자신을 키우며 이런 큰 사업까지 일궈내신 어머니를 유진이 그런 식으로 모욕한 것도 분노스러웠지만 정작 자신은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부끄러웠거든요. 계약 해지는 이미 확정된 건가요? 어머님의 결정이니까요. 법적으로도 명백한 계약 위반 사항들이 있어서 유진 씨 가족이 이 일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민주는 서서히 어머니의 단호한 결정이 정당했음을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유진과의 미래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죠. 사람의 진짜 본성은 이런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었으니까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유진 가족의 절망적인 발버둥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현숙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인터넷 검색을 하며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찾아다녔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법무사 사무실, 심지어 구청 민원실까지 닥치는 대로 찾아가며 조언을 구했죠. 하지만 어디를 가서 상담을 받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변호사님,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임대료 한 번도 안 밀리고 성실하게 냈는데요. 현숙이 찾아간 세 번째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임대료 납부는 기본 의무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위반 사항이 면제되지는 않아요. 특히 안전 관련 법규 위반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현숙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변호사가 보여준 관련 판례들을 보니 자신들과 비슷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승소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오히려 손해배상까지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성만 역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업계 사람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모두들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히려 상담받은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건물주 측이 얼마나 철저하게 증거를 준비했는지 감탄할 정도였죠. 사진 증거, 계약서 조항, 법적 근거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이 건물주가 누군지는 몰라도 정말 무섭게 일을 처리하네요.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는 걸 보면 법무팀을 따로 두고 있는 큰 회사 같은데요. 한 변호사의 말에 성만은 더욱 절망감을 느꼈어요. 상대방이 개인이 아니라 전문적인 조직이라는 얘기였으니까요. 한편 유진은 민준에게 울며불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박 실장과 만난 이후 민준의 태도가 180도 바뀐 걸 느꼈거든요. 평소 자상하고 다정했던 민준이 갑자기 차갑게 변해서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않으려 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문자 메시지에도 간단한 답장만 보내며 거리를 두고 있었죠. 민준아,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유진아, 우리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시간을 두고 생각하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좋았잖아. 상견례까지 해놓고 왜 이래?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민준아, 설마 내가 어제 어머님께 한 말 때문에 화난 거야? 그럼 내가 사과할게. 내가 잘못했어. 유진은 여전히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말이 그렇게 큰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신뢰가 되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죠. 민준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유진아, 그렇게 단순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야?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거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우리 가게도 날아가게 생겼는데 너까지 왜 이래 정말. 유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민준의 말투와 표정에서 이미 결론이 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모든 것, 성공한 남편, 안정된 결혼 생활, 사회적 지위 상승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한편 은희는 자신의 집 서재에서 박 실장의 정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넓은 서재 한쪽 벽면에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들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민준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답게 조경된 정원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사태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죠. 사장님, 유진 씨 가족이 여러 법무사와 변호사를 찾아다니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하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변호사들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은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민준 씨는 유진 씨와 완전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 취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이 말을 들은 은희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의 결혼이 파기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진정한 인성을 드러낸 유진과 결혼했다면 민준이 더 큰 고생을 했을 테니까요. 유진 가족은 마지막 수단으로 건물주를 직접 만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정현숙과 성만은 건물 1층 로비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며 혹시라도 건물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대로 지키면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혹시 건물주가 아닌지 확인했죠. 하지만 은희는 평소처럼 후문을 이용해 출입했고 설사 정문으로 들어와도 그들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눈에 띄지 않았어요. 여보, 정말 답답해 죽겠어. 건물주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박 실장이라는 사람도 만나달라고 하면 맨날 바쁘다고 핑계만 대고. 그러게 말이야. 박 실장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건물주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무정한 거야. 정현숙과 성만은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했지만 정작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건물주를 냉정하고 인정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며 분노를 표출했죠. 자신들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은 규정을 위반하며 장사해 왔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 코스프레에만 몰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유진의 머릿속에 갑작스럽게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이 건물의 진짜 건물주가 민준의 어머니인 은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상견례 직후에 바로 계약 해지 통보가 온 타이밍을 생각해 보니 뭔가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딱 들어맞았거든요. 게다가 민준이 갑자기 차가워진 것도 설명이 되었죠. 하지만 유진은 곧 그 생각을 스스로 완전히 일축해버렸어요. 어제 상견례에서 본 은희의 모습을 떠올리니 도저히 큰 빌딩을 소유한 건물주 같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낡은 검정 가방, 동네에서 파는 듯한 평범한 패딩과 신발, 그리고 연립주택에 산다는 말까지. 그런 사람이 이런 번화가 한복판에 20층짜리 상업용 빌딩을 소유할 리가 없다고 확신했죠.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민준이 어머니는 연립주택에 사시는 평범한 분인데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유진은 자신의 추측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고 14일이라는 시한은 하루하루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자 유진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반성보다는 분노와 억울함이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한 말이 그렇게 큰 잘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왜 이렇게 큰일이 되었는지 납득이 안 갔어요. 오히려 건물주가 너무 예민하고 속이 좁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진짜 이해 안 돼. 갑자기 통보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내쫓으려고 하는 거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현숙도 딸 편을 들며 건물주를 비난했어요.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너무 예민하고 인정머리 없다고 생각했죠. 임대차 계약 위반 사항들도 다른 가게들도 다 하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박 실장은 이 모든 상황을 은희에게 매일 아침 상세하게 보고했고 은희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본 거였으니까요. 유진과 그 가족들이 보여준 것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려는 계산뿐이었어요. 14일이라는 명도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그날 맛있는 행복식당은 마지막 영업일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 가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받고 있었어요. 현숙은 새벽부터 김치찌개를 끓이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2주 동안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역력히 드러나 있었어요. 성만은 아침부터 술을 마시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자 이제는 체념과 분노가 뒤섞인 상태였어요.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건물주를 향한 원망을 쏟아냈죠. 도대체 무슨 놈이 이렇게 인정머리 없게 구는 거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유진은 홀 테이블을 닦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민준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장이 없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혹시 민준이 마음을 돌려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 그마저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경 식당에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유진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내일까지 이곳을 비워야 한다는 현실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정작 갈 곳은 없었어요. 지난 2주 동안 새로운 가게 자리를 알아봤지만 보증금도 부족했고 더욱이 계약 위반으로 쫓겨났다는 소문이 퍼져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엄마, 우리 정말 어떻게 해? 내일까지 나가라는데. 유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지난 2주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현숙도 이제는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법적으로라도 대응해 보려 했지만 변호사들마다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하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면서 박 실장과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욱 엄숙한 표정이 서려 있었죠. 성만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박 실장님, 혹시 건물주님이 마음을 바꾸신 건 아닌가요? 하지만 박 실장은 고개를 저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혀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완전히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숙이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박 실장님, 제발 건물주님께 한 번만 더 말씀드려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건물주님의 최종 결정입니다.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어요. 박 실장의 단호한 태도에 유진 가족은 절망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마지막까지 버텨보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죠. 유진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못 나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제로 끌어낼 건가요? 박 실장이 잠깐 유진을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죠. 그때 박 실장이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변호사에게 무언가 속삭였어요. 그리고는 식당 밖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잠깐 기다려주세요. 건물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유진 가족의 얼굴에 갑자기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드디어 건물주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입구를 바라봤죠. 정말요? 건물주님이 오신다고요? 현숙이 급하게 앞치마를 정리하며 물었어요. 성만도 술 기운을 달래려고 물을 마시며 자세를 바로 잡았죠. 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건물주를 직접 만나 사정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몇 분 후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을 본 순간 유진 가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바로 2주 전 상견례에서 만났던 은희였거든요.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흘렀죠. 그녀의 걸음걸이와 표정에서는 평소와 전혀 다른 위험이 느껴졌어요. 유진이 제일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에? 은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박 실장이 그녀를 정중하게 맞이하며 의자를 빼주는 모습을 본 순간 유진 가족은 비로소 상황을 깨닫기 시작했죠. 정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은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제가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식당 안은 완전히 정적에 빠졌어요.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정현숙과 성만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봤죠. 유진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상견례에서 했던 자신의 말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전세 사냐고 물었던 것, 식당 설거지 이모와 비교했던 것,
그리고 그 모든 무례한 발언들이 고스란히 떠올랐거든요.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성만이 황급히 일어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럼 사돈이 정말로 이 건물을 3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말이에요. 은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했죠. 상견례 날 여러분이 저에게 하신 그 말들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유진이 급하게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였어요. 만약 어머님이 건물 주시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그런 말. 하지만 은희는 유진의 말을 차갑게 끊어버렸어요. 만약 제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말을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이 한마디에 유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은희의 지적이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자신이 상대방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태도를 달리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거였죠. 현숙이 은희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사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 딸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은희는 현숙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어리석은 게 아니라 인성의 문제였어요. 박 실장이 은희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희는 잠시 유진 가족을 바라봤어요.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죠. 오로지 위기를 모면하려는 계산만 보였을 뿐이었어요. 은희가 박 실장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손해배상 청구도 단호하게 마무리하고요. 유진이 절규하며 매달렸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은희는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녀는 박 실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건물은 무례한 사람들의 공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미련 없이 뒤돌아 식당을 나섰어요. 뒤따라오는 박 실장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죠. 은희가 나간 후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정말 뭘 한 거야? 그제야 자신의 탐욕과 무례함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를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설거지 이모와 비교하며 무시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건물주였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튿날 오전 10시 맛있는 행복식당 앞에는 이삿짐 차량과 중고 가전 매입 차량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유진 가족은 결국 어제 은희의 최종 통보 이후 밤새 매장을 정리했어요. 정현숙은 새벽부터 눈물을 훔치며 5년간 정들었던 주방 기구들을 하나하나 닦았죠. 김치 냉장고, 가스레인지, 식탁과 의자들까지 모든 것을 중고로 팔아야 했거든요. 성만은 술에 취한 채로 중얼거리며 복도에 쌓아뒀던 식재료 박스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비상구를 맡고 있던 그 박스들이 결국 자신들의 몰락을 불러온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는 게 아이러니했죠. 그는 박스를 옮기면서도 계속 건물주를 원망했습니다. 진짜 독하기도 해라. 그깟 전세 얘기한 걸로 이렇게까지 하다니. 하지만 이제 와서 원망한들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법적 절차는 이미 완료되었고 손해배상 청구서까지 날아온 상태였거든요. 무단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었고 공용공간 점유 위반금과 안전규정 위반 과태료까지 합치면 총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물어내야 했어요. 유진은 마지막까지 민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아무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3년간 사귀며 계획했던 결혼, 꿈꿔왔던 새로운 삶,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거든요. 오전 11시경 박 실장이 2명의 공무원과 함께 나타나 최종명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들은 체크리스트를 들고 매장 곳곳을 꼼꼼히 살펴보며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했어요. 무단으로 허문 벽은 다시 복구해야 했고 바닥에 설치한 추가 전선들도 모두 제거해야 했죠.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모두 정리하고 나서 열쇠 반납하세요. 박 실장의 차가운 지시에 유진 가족은 마지막까지 고생해야 했어요. 결국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모든 정리가 끝났고 그들은 5년간 운영했던 식당의 열쇠를 박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에는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박 실장이 열쇠를 받으며 최종 통보를 했어요. 유진 가족은 짐을 실은 트럭을 타고 식당을 떠났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았죠. 임시로 정현숙의 언니 집에 새들어 살기로 했지만 그것도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대규모 경기 침체 경보를 발령한 것이었어요. 몇몇 주요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시작되면서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죠. 특히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거의 중단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어요. 설상가상으로 해당 지역 상권의 치명적인 환경 규제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문제, 그리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차량 통행 제한 조치까지 겹치면서 그 일대 상가들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평소 북적거리던 거리가 한산해지고 많은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유진 가족은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가게 자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선 경기 침체로 인해 임대료가 치솟았고 임대 보증금도 크게 올랐어요. 게다가 이전 식당에서 계약 위반으로 쫓겨났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면서 어디서도 받아주려 하지 않았죠.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는 좀 까다롭게 입주자를 선별해서요. 이전 임대인과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받기 어려워요.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돌아다녀도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어요. 유진 가족의 신용도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고 특히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웠죠. 정현숙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20년 넘게 식당 일만 해왔는데 성만도 연일 술에 취해 지내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는 모든 책임을 은희에게 돌리며 원망의 말을 쏟아냈죠. 그 여자가 우리 인생을 망쳐놨어. 그깟 말 한마디로 이렇게 보복하다니. 하지만 이런 원망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현실은 점점 더 가혹해져만 갔거든요. 한편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민준에게 알리며 마지막으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민준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어요. 그녀는 민준에게 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민준아, 지금 너무 힘들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했어. 가게도 잃고 갈 곳도 없고. 그런데 이제 경기까지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정말 앞이 안 보여. 근데 어머님이 우리 쫓아낸 그 건물도 지금 텅 비어 있다며? 결국 하늘이 벌을 내린 거 아니야? 유진의 메시지에는 교묘한 심리적 압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은희가 자신들을 쫓아낸 것이 잘못된 일이었고 그래서 천벌이 내렸다는 식으로 몰아가려 했거든요. 하지만 민주는 이런 메시지를 받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진의 이런 모습을 보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만 더욱 굳어졌죠.
진정으로 반성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상황을 이용하려 들지 않았을 테니까요. 실제로 은희가 소유한 건물도 이번 경기 침체와 환경 규제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층 맛있는 행복 자리는 그대로 비어 있었고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다른 층의 입주자들도 하나둘씩 계약 연장을 포기하며 나가기 시작했죠. 특히 환경 규제로 인한 접근성 악화가 심각한 타격을 줬어요. 박 실장이 은희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건물 공실률이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문의도 현저히 줄었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죠. 은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30년 넘게 부동산 투자를 해오면서 이런 위기를 몇 번이나 겪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박 실장,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건물을 매각하는 게 나을까요? 사장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지금 매각하면 상당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면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은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단순히 경제적 손실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유진 가족을 내쫓은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죠. 한편 민주는 어머니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게 되면서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그는 박 실장을 통해 건물 상황을 전해 들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노력해서 일궈놓은 자산이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타격을 받는다니 안타까웠거든요. 어머니 많이 걱정되시죠? 민준이 박 실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걱정이야 하시겠지만 어머님은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헤쳐나가실 겁니다. 다만 이번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민주는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꼈어요. 유진과의 관계만 제대로 정리했더라면 이런 복잡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유진은 더욱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어디서도 고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나이와 경력을 고려하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죠. 결국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유진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자. 지금 상황에서는 가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정현숙의 제안에 유진은 절망에 빠졌어요. 민준과 결혼해서 편안한 삶을 살겠다던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난 거였.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은희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분노와 원망을 키워갔어요. 이 모든 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건물도 망하니까 인과응보지 뭐. 하지만 유진의 이런 태도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죠. 3개월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유진 가족은 결국 서울을 떠나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야 했어요. 거기서 작은 분식집이라도 차려보려 했지만 자본금이 턱없이 부족했죠. 손해배상금 때문에 빚만 늘어갔고 신용등급도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은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유진 가족에 대한 처벌은 정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까지 겹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죠. 진정한 인성의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경기 침체와 환경 규제로 인한 위기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
은희는 자신의 서재에서 박 실장과 함께 심각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건물 현황 보고서와 지역 상권 분석 자료들이 빼곡히 펼쳐져 있었어요. 공실률 30%, 임대료 수입 40% 감소, 건물 가치 평가 20% 하락이라는 냉혹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은희의 표정은 의외로 침착했어요. 30년 넘게 부동산 투자를 해오면서 이런 위기를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박 실장,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일시적인 침체라고 봅니다. 환경 규제도 장기적으로는 지역 가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박 실장의 분석을 들으며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문제는 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였죠. 다른 건물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대부분 임대료를 대폭 할인하거나 아예 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이미 헐값에 매물로 나왔고요. 은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름답게 조경된 정원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보니 문득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단순히 기존 방식으로 위기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건물의 용도를 바꿔보는 것이었어요. 박 실장, 혹시 요즘 젊은 창업가들이나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네, 경기 침체로 인해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고 임대료 부담 때문에 사업 공간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은희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죠. 기존의 임대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건물을 상생 프로젝트의 거점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박 실장이 관심을 보이며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희가 펜을 들고 종이에 간단한 구상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30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쌓인 통찰력과 경험이 반짝이고 있었죠. 1층은 젊은 요리사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유 주방으로 만들어요. 저렴한 비용으로 음식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돕는 거죠. 아, 그러면 기존 식당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운영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창업가들에게 시장 임대료의 절반 가격으로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박 실장이 점점 흥미를 보이며 질문했어요. 수익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임대료를 낮추면 당장 손실이 클 텐데요. 은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단기 손실은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건물이 지역 혁신과 상생의 상징이 된다면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며칠간의 치밀한 계획 수립 후 은희는 본격적인 프로젝트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시청과 구청에 사회공헌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민간 주도 사업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들의 큰 호응을 얻었죠.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사회 공헌적 사고를 보여주시다니. 구청 경제과장이 감탄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각종 인허가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홍보에도 협조해주겠다고 했죠. 프로젝트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모범 사례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였죠. 특히 은희가 개인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많은 찬사를 받았어요.
30년간 부동산 투자로 성공해온 차은희 씨가 이번에는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혁신적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 뉴스에서 은희의 프로젝트를 주요 뉴스로 다뤘어요. 인터뷰 요청도 쇄도했지만 은희는 언론 노출보다는 실질적인 프로젝트 성공에 집중했죠. 한편 민주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박 실장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전해 들으며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어요. 단순히 경제적 성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진정한 지혜를 발견한 거였죠.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시다니. 민준이 박 실장에게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뛰어나시죠. 그런 와중에 유진은 여전히 민준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강조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거든요. 민준아, 우리 가족이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경기도 이렇게 안 좋고 일자리도 없고. 그런데 어머님 건물은 어떻게 됐어? 우리를 쫓아낸 그 자리도 지금 망했을 거 아니야? 유진의 메시지에는 여전히 원망과 계산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은희의 건물도 망했으니 자신들과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주는 이런 유진의 접근 방식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진정한 반성이나 성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다는 게 명확했어요. 유진 씨, 어머니는 지금 지역 사회를 위한 뜻깊은 일을 하고 계세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고 계시고요. 민준의 답장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는 더 이상 유진의 이런 접근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층 공유 주방에는 젊은 요리사들과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기존 유진네 식당이 있던 자리는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어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공유 주방 공간으로 탈바꿈했죠. 이런 공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덕분에 제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됐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요리사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는 자본금이 부족해서 창업을 포기하려 했는데 이 공유 주방 덕분에 자신만의 음식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2층부터 5층까지의 스타트업 공간도 빠르게 입주자들로 채워졌어요. AI 기술 개발, 친환경 제품 개발, 교육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젊은 창업가들이 입주했죠. 이들은 모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이런 조건으로 사무 공간을 구할 수 있다니. 한 스타트업 대표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시장 임대료의 절반 가격에 최신 시설을 갖춘 사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스타트업들 간의 시너지 효과였어요. 같은 건물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협업이 이뤄지고 서로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였죠. 프로젝트 시작 4개월 후 지역 언론들은 이 건물을 혁신과 상생의 메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죠. 특히 환경 규제로 침체되었던 지역 상권이 이 건물을 중심으로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차은혜 씨의 혁신적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어요. 시정 뉴스에서 큰 비중으로 다뤘고 시장도 직접 은희를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렇게 지역 사회를 생각해 주시다니.
시장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은희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저도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으니까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한편 이 모든 소식은 지방으로 내려간 유진 가족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인터넷 뉴스를 통해 자신들이 쫓겨났던 그 건물이 지역 명소로 변모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특히 1층 자신들의 식당이 있던 자리가 젊은 창업가들의 꿈의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죠.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나간 그 자리가 이렇게. 정연숙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한탄했어요. 화면에는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변모한 공유 주방의 모습이 나와 있었거든요. 예전 자신들이 지저분하게 쓰던 공간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유진은 이 소식을 듣고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때 무례하지 않았다면, 만약 계약을 잘 이행했다면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희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사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 때문에 모든 기회를 날려버린 거였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유진은 뒤늦은 후회에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성만은 여전히 원망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 여자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냉정하더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천사 노릇을 하네. 하지만 현숙은 이제야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했나 봐. 지금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어. 6개월 후 은희의 프로젝트는 완전한 성공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건물 가치는 오히려 프로젝트 이전보다 더 높아졌고 지역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도 엄청났어요. 무엇보다 은희 자신이 얻은 사회적 명성과 만족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죠. 민주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며 자신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건축가로서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한 거였죠. 프로젝트 시작 1년 후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12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 은희의 건물 앞에는 화려한 현수막과 꽃다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혁신과 상생의 1주년 기념식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건물 1층 로비에는 지역 정치인들, 언론인들, 그리고 입주해 있는 젊은 창업가들이 모여 성공적인 프로젝트 1주년을 축하하고 있었죠. 은희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단정한 차림으로 행사장에 나타났어요. 평소의 소박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우아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시하지 않는 절제된 아름다움이 돋보였죠. 그녀가 입장하자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서서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시장이 직접 참석해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차은희님의 혁신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모르실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희는 감사패를 받으며 겸손하게 인사했어요. 제가 한 일은 별것 아니에요. 지역 사회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프로젝트가 가져온 변화는 실로 놀라웠어요. 1층 공유 주방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총 50여 명의 청년 창업가들이 자신만의 음식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중 15명은 이미 독립적인 매장을 오픈할 정도로 성장했거든요. 2층부터 5층까지의 스타트업 공간에서는 12개 회사가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를 받았고 그중 3개 회사는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해서 더 큰 사무실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지역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였어요. 이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았고 침체되었던 지역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죠. 환경 규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전히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였어요. 기념식이 끝난 후 은희는 아들 민준과 함께 건물 옥상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도시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는 저녁 시간,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거리의 모습이 평온하게 느껴졌죠. 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 위기를 이렇게 멋진 기회로 바꾸시다니. 민준아, 너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을 거야. 사람의 진짜 모습이 어떨 때 드러나는지 말이야. 은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결국 좋은 교훈이 되었다는 만족감이 느껴졌죠. 민주는 유진과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3년간의 연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그대로 결혼했다면 어머니와 유진 사이에서 평생 고민해야 했을 테니까요. 어머니 덕분에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인성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요. 맞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해.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소중한 거야.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민주는 자신도 앞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건축가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진정으로 개선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죠. 한편 1년 전 서울을 떠나 경상남도의 작은 도시로 내려간 유진 가족은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작은 분식집을 하나 얻었지만 규모도 예전의 10분의 1 수준이었고 손님도 많지 않았어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현숙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떡볶이 양념을 만들고 김밥을 싸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제법 큰 식당을 운영하던 때와는 천지 차이였죠. 손님들 대부분이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이나 학생들이었는데 이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해서 조금만 비싸면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여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어. 현숙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시절이 꿈만 같았거든요. 성 많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모두 은희 때문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술을 마실 때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며 분노했죠. 그 독한 여자가 우리 인생을 망쳤어. 그깟 말 한마디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지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유진이었어요. 그녀는 분식집 일을 도우면서도 계속 스마트폰으로 은희 관련 뉴스를 검색해보곤 했어요. 그때마다 더욱 큰 절망에 빠졌죠. 자신이 무시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거든요. 엄마, 그 여자 또 신문에 났어. 이번에는 사회공헌 대상까지 받았다더라. 유진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은희가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모습이 나와 있었죠. 그만 봐. 보면 볼수록 화만 나잖아. 현숙이 딸을 말렸지만 유진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놓친 기회가 얼마나 컸는지 매일매일 확인하는 일이 일종의 자학이 되어버린 거였죠. 특히 유진을 괴롭히는 것은 손해배상금 때문에 아직도 매달 고지서가 날아온다는 사실이었어요. 원상복구 비용과 각종 위반 과태료를 합쳐서 총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현재의 수입으로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 제대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앞으로 몇 년은 더 이런 빚에 시달려야 할 상황이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후회돼 죽겠어.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욱이 그녀의 후회는 진정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해를 보게 되어서 아쉬워하는 정도였죠. 만약 은희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여전히 그런 식으로 대했을 거예요. 한편 민주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로 일하고 있는 건축사 김수진이었어요. 수진은 32세의 똑똑하고 성실한 여성으로 민중과 비슷하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건축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았죠. 그녀는 외모나 조건보다는 진정성과 인격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민준 씨,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신문에서 봤는데 진짜 존경스러워요. 수진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했어요. 은희의 사회공헌 활동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였죠. 어머니를 좋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어머니를 닮아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민준과 수진의 대화에는 유진과는 완전히 다른 깊이와 진정성이 있었어요. 서로의 가치관과 꿈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려는 의지가 느껴졌죠.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은희는 박 실장과 함께 자신의 서재에서 차를 마시며 다음 투자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사진들을 보니 이제 새로운 사진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었어요. 바로 지난해 받은 지역사회 공헌 대상 수상 사진이었죠. 박 실장, 이번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해볼까요?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까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젊은 열정이 가득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한 삶의 지혜가 느껴졌죠. 다음에는 교육 분야는 어떨까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교육센터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박 실장의 제안에 은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이들이야말로 미래의 희망이니까요. 그들의 대화에는 돈을 버는 것보다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은희는 이제 단순한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자로 완전히 변모한 거였죠. 어느 일요일 오후 은희는 평소처럼 수수한 차림으로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된 검은색 패딩에 평범한 운동화, 그리고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거리를 걸어 다니는 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동네 아줌마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덕분에 저희 사업 잘 되고 있어요. 길에서 만난 젊은 창업가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는 은희의 공유 주방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제법 성공한 음식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잘 되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계속 열심히 하세요. 은희가 따뜻하게 격려해주자 젊은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이런 순간들이 은희에게는 그 어떤 돈보다도 값진 보상이었어요. 자신의 작은 결정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에 깊은 보람을 느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희는 문득 2년 전 그 상견례 자리를 떠올렸어요. 유진이 자신에게 했던 그 무례한 말들,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지금의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정말 세상 일이란 모르는 거구나. 은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당시에는 단순히 무례한 며느리에 대한 분노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보람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죠. 어머니, 저 이제 결혼하고 싶어요. 수진이랑 같이 다음 주에 뵙고 싶어요. 은희는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드디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수진을 몇 번 만나봤지만 정말 괜찮은 아가씨였어요. 외모나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인품과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숙한 여성이었죠. 좋아. 우리 민준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네. 은희는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어요.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화로웠죠. 지난 2년간의 모든 일들이 결국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생각에 감사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멀리 지방에서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유진 가족을 생각하며 은희는 잠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물론 그들이 받은 결과는 자업자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으로서 안타까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교훈이 되어 그들이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며느리의 무례한 한마디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어요. 진정한 인성의 중요성, 겸손과 존중의 가치,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까지. 은희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민준에게는 올바른 가치관을, 그리고 유진에게는 뼈아픈 후회를 안겨주었죠. 은희는 여전히 검소하고 수수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었죠. 여러분, 유진이 만약 그날 겸손하고 정중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쯤 은희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행복한 며느리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세상에 만약이란 없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